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12페이지 가시면 재무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어봤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갈 겁니다. 자, 212페이지 가시면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제표가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랑 포괄 손익계산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자 얘는 이제 차변과 대변을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을 맞춰서 자, 차변을 자산이라고 한다면 자,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다. 제가 좀 전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럼 재무상태는 자산, 자원구조와 재무구조, 부채와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자체는 이 두 가지를 더한 거죠. 부채와 자본을.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자, 이건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죠.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단기죠. 1년 동안의 순수익, 단기 순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포괄이익 이직하는데 특정 기간에 실현된 수익을 발생된 우리가 비용을 대응해서 순이익을 산출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밑줄만 자본 변동표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이 정도만.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 중에 현금이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금 변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걸 이제 들어갈게요. 밑에 어셋이라고 하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용한 경제적 자원 및 우리가 미래에 이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 잠재력이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유동자산.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거죠. 비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유동자산은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당자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이 있다. 그래서 당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외상 매출에 대한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재고자산이고요. 기타 유동자산은 뭐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이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비유동자산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사용하고자 취득한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뭐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자산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뭐 우리가 밑에 보시면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그 다음에 출자금, 관계회사 주식,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부도금 같은 게 되고요. 자, 유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및 건설 중인 자산. 자, 무형자산은 자, 형태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건데 어떤 건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은 무슨 건이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산권,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개발비,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부도금. 그러니까 이 장기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다 비유동 자산이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 429로 갑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429에 79번입니다. 79번. 재무상태표, 대차제표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2번 받을 넣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장단기 차입금, 대변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자, 받을 넣음은 자산입니다. 차변 항목이죠. 외상매입금과 장단기 차입금, 부채임으로 대변 항목이죠. 나눠야 돼요. 나눠. 그래서 받을 넣음은 자산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시면 83번 431로 가시면 8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대차제표의 자산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 현금, 상품은 다 자산에 들어가요. 근데 차입금은 부채에 들어가죠. 당연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을 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214페이지 부채죠. 자, 부채로 갑니다. 자, 부채는 이 기업이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유동부채. 일단 1년을 따죠. 유동과 비유동은. 그래서 1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비유동성, 우리가 이제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그래서 부채는 상한 시 지급할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 현재 가치에 의한 평가가 되겠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럼 단기가 들어가면 유동이야. 단기. 그래서 항상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으면 단기는 유동이고 비유동은 장기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단기 금융부채,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엄,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기타 유당부채. 자, 비유동부채는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장기 금융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 충당부채,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 세대, 그 다음에 기타비 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본. 자,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당연히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플러스한 거죠.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캐피탈, 자본이란 자산에 대한 소유주, 즉 주주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본 등식이 있죠. 자본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부채는 타인 자본,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본의 종류는 뭐 어느 쪽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늑계 등이 나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수익과 비용은 그냥 참고하세요. 수익, 비용 모르실 분 없잖아요. 그죠? 수익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이 되며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 및 임대료 수익 등이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결과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볼 수 있죠. 자, 비용은 기업이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차손 모두 포함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제 풀었던 것들만 위주로 좀 가서 연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가시면 제 5절로 갑니다. 절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 5절입니다. 자, 제목은 구매 및 조달 관리예요. 조달은 이제 물류와 관련되죠. 구매 및 조달 관리. 그 조달이라는 자체는 물류와 관련됩니다. 물류와 관련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구매 관리의 의무는 그냥 밑줄만. 얘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부품을 대수록 유리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매 관리를 그냥 단순히 사용 부분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량을 적절한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에 따르는 사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리의 전제 조건은 참고만 하시고 구매 관리의 중요성도 밑줄만. 첫 번째, 구매 관리는 공급 사슬이라는 게 있죠. 이 사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2014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요건 한번 볼게요. 출제가 됐었으니까 21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구매 관리를 위한 조직, 구매 관리를 위한 조직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집중화와 분권화가 있습니다. 집중화와 분권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2014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구분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구매 기능을 집중할 것이냐, 분권할 것이냐, 기업의 규모와 개별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집중화와 분권화에 따른 장단점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 정도.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집중화는 장점이 품목의 표준화가 용이합니다.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문 비용 절감과 구매 단가 우리가 인하가 되고 공급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의 통제가 용이하다. 구매 전문화가 용이하고 분권화의 장점과 상반돼서 이제 단점이 있겠죠. 자, 분권화는 어떻습니까? 개별 부서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합니다. 분권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매 절차가 간단하고 실속. 그 다음에 적시 조달이 가능하다. 제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밑에 BPR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혁신이에요. 그죠?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경영혁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권화에 따른 경영혁신 방안이 널리 소개되고 있어요. 기업 전체에 사용되는 물량이 많은 경우 우리가 기업으로서 집중화에 따른 이점을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됩니다. 집중화와 분권화 정도는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구매 관리의 일반적 절차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219페이지 가시면 구매 정보 관리 정도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위해서 살펴본 내용들이 구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 니즈의 신속한 파악과 재고 정보를 활용하죠. 구매 원하는 욕구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제 배웠듯이 우리가 갑니다. 이 자재 소요 계획. 항상 이 발전이 자재 소요 계획이 MRP였죠. 그러면서 MRP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조 자원 계획.
마지막에 이제 ERP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확대되겠죠. 투구는. 그래서 이제 ERP는 전사적 자원 계획. 그래서 전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MRP 자재 소요 계획, 그 다음에 DRP 분배 소요 계획 등으로 필요 자재를 자동 산출하고, 그 다음에 자재 사용과 재고 정보를 공급자에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의 자재 소요 예측 능력을 제고하고 높일 수 있고, 공급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공급자 물색을 합니다. 입고 자재에 대한 정보의 정산화로 입고 수량과 품질 검사의 신속함, 그다음에 대금 결제 자동화를 통한 사무 인력을 감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ERP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 관리는 그냥 참고하시고 넘겨보시면 조달 물류 좀 갈게요. 조달 물류가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달 물류를 조금 강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조달과 관련되는 건 물류예요. 그래서 물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달 물류는 조금 좀 깊숙하게 갈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가 220페이지 조달 물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달 물류. 그래서 물류에서 이제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물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달 물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그 프로를 본다면 이 경로가 원자재 공급업자가 있죠. 공급업자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자가 있죠. 판매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자까지 자재 창고죠. 창고에서 우리가 제품 창고까지. 자, 요 뇌를 사내 물류라 그래요. 사내 물류. 그럼 조달 물류라는 것은 원자재에서 자재 창고까지 여기까지가 조달 물류가 됩니다. 조달 물류가. 물류와 관련된 거예요. 조달 관리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책을 이제 읽어봅니다. 갑니다. 자, 조달 물류의 뜻이 중요하죠. 얘는 주로 기업에서 구매 관리, 자재 관리 및 재고 관리 분야를 의미한다. 그래서 원재료 부품을 주문해서 제조업자의 자재 창고에 운송, 입하되어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이전까지의 물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조달 물류는 원자재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납품 물류가 되고 구입처,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조달 물류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또한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 사이에는 각 물류 활동의 완충 역할을 하는 보관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이 조달 물류는 물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 그래서 또 단순하게 자재 관리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조달 물류에 대한 합리화는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조달 비용의 절감. 그래서 조달 물류는 전체 물류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조달 물류의 원활화 여부는 이어지는 모든 물류 활동의 안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관리돼야 되고, 생산부서의 니즈와 공급자의 제약 고려. 그래서 조달 물류는 생산부서의 니즈와 협력업체의 제약을 고려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조달 물류의 합리화의 과제. 그래서 조달 물류를 관심을 둬야 할 과제는 리드타임이에요. 우리가 리드타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리드타임은 우리가 주문해서 납품까지의 기간입니다. 주문해서 납품까지의 기간이다. 이게 조달 리드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리드타임과 재고관리 운송체제의 정비, 품질과 정확성의 유지 등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구매 및 조달 관리도 그냥 읽어보시고, 자, 품질 관리 정도는 좀 한번 보세요. 품질 관리. 자, 이 품질 관리의 의 정도? QC라고 보통 하죠.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여러 부문이 품질 유지 개선하는 관리적 활동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품질 관리의 목표는 소비자의 요구 품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제품 설계의 개선,
제품 제조의 일관성, 제조 비용의 절감 및 종업원의 도덕성 향상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생산 관리를 또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 품질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한 전개는 그냥 내용만. 그래서 밑줄만 221페이지. 얘는 예방의 원칙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통계적인 고찰이나 기법 등이 과학적 수단을 활용됩니다. 통계적 기법의 응용을 강조한 품질 관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고도 하는데요. 밑에 그러나 현대적 품질 관리는 종합적인 품질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 관리, 종합적 품질 관리에서 어떻습니까? TQC,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관리, 특정 부서가 모든 부서가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적 품질 관리는 니은번만 넘기셔서 222페이지. 현대의 바람직한 품질 관리는 기업 경영의 유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사적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한다. 현대적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품질 관리의 수준과 비용, 품질의 개념은 그냥 참고하세요. 마찬가지로 품질의 비용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품질 관리의 기능 정도는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품질 관리의 기능은 자, 제목만 오른쪽 223페이지 PDCA 기능. 자,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이 PDCA의 기능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품질의 설계, 공정의 관리, 품질의 보증, 품질의 조사 등 4가지 품질 관리 기능이 있고요. 넘기면 대밍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러한 순환적 품질 관리를 대밍이 주장하였다고 해서 대밍 사이클이라고도 한다 정도만. 그 다음에 4번도 밑에 양으로 4번 품질 관리에 대한 기법은 그냥 통계적 품질 관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샘플이 있어요. 샘플을 추출해서 그들이 속한 모집단의 규격에서 적합성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TQM이 있죠. 밑에 TQC가 있죠. TQC 정도는 좀 체크하세요. 자, 224페이지. 이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TQC. 얘는 종합적 품질 관리, Total Quality Control. 그래서 고객의 최대 만족을 주는 가장 경제적인 품질을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내의 각 부분의 활동을 품질의 개발, 유지, 향상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완전 무결 운동이라든지 QC 서클. 그래서 완전 무결 운동이라는 것은 무결점 운동입니다. 전 조공원이 주체가 돼서 처음부터 올바로 일을 하도록 조공원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불량률을 허용하지 않아 불량품 발생은 제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심리적이고 비수리적이다. 조공원이 강조가 되는 거죠. QC 서클은 이제 QC 관리자의 전문가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 발생에 의한 손실과 품질 관리 비용을 균형을 고려해서 이 표준치를 대한 발량률을 인정해서 품질의 물적 변동 요인, 작업장과 설비 기능을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수리적이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종합적 품질 경영은 뭐 TQM이라고 합니다. 얘는 경영자가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 방침을 세우고, 이 최고 경영자는 물론 모든 종업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하고 품질 향상을 이제 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 그 운영은 고객 중심, 공정 개선, 전원 참가라는 원칙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25페이지 이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는 TQM에서 구매자 위주, 고객 중시, 시스템 중시 밑줄. 그 다음에 맨 밑에 고객의 만족을 위한 최고 경영자의 품질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부분의 총체적 활동이다 밑줄.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제 연결이 품질 쪽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이에요. 유통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물류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 6시그마입니다. 6시그마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는 노리수가 있어요. 주체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통계학적으로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위험을 얘기하죠.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라는 자체가 우리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혁신 수단으로 이 6시그마 운동은 제품의 설계, 제조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편차를 최소화 그 상한과 하한이 품질 중심으로부터 6시그마 이내에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시그마가 있다면, 자, 6시그마라는 자체 편차가 많이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6, 그죠? 6 시그마서부터 마이너스 6 시그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규격을 벗어날 확률은 이제 100만 개에 3.4개 수준이라면 300만 개라면 9개에서 한 12개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6시그마 활동은 목표 품질 수준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관련 프로세스를 평가해서 품질 개선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시그마 정도는 꼭 좀 체크하세요. 이건 이 개념 정도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취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공급자 선택 및 관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벤더라는 게 나옵니다. 벤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26페이지 가시면 이 공급자가 벤더예요. 우리가 보통 벤더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매자가 바이어입니다. 자, 외국에서 바이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자, 이 벤더란 소매점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더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참고하시고 벤더와의 그 거래 유형이 중요합니다. 벤더와의 거래 유형. 요거는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 놓으시고 문제를 갈 건데, 자, 이러한 벤더 즉 공급업자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한 번의 거래는 끝나는 일회성 거래 관계, 여러 번 거래 걸쳐 관계는 유지되는 기능적 거래 관계,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협력하는 관계인 전략적 거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그나마 여긴 좀 중요하기 때문에 449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449로 가시면 자, 117번입니다. 자, 당연히 사지선다니까 옛날 문제죠. 기초됐던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벤더와 소매업체 간의 관계는 일회성 거래 관계, 기능적 관계, 전략적 관계를 나눌 수 있다. 그럼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관계라고 가정할 경우 일회성 및 기능적 관계와 비교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인데요. 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계 형성 유지를 위한 투자는 가장 높지 않다. 자, 벤더와 소매업체 간의 전략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 유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제품 기준, 오른쪽 제품 기준은 뭐 적절성, 유용성, 공급업자 상품 계열의 대응성 등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정도만. 그 다음 밑에 니은의 유통 기준은 소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배달 기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러한 배분과 배달 기능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자, 밑에 가격 기준은 어때요? 평가할 경우는 이제 소매업자가 받는 이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판매 가격에 따른 제약이 없는지를 또 고려해야 되고요. 자, 판촉은 대부분의 공급업자의 여러 판촉 활동을 통해서 이 소매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들로부터 판촉 보조의 형태의 규모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판촉은 이제 점포 내 실현, 재료와 시설의 무료 공급, 쿠폰 샘플 이런 게 판촉이고, 서비스 기준. 그래서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이 재무적 서비스, 회계 서비스, 신용거래, 반품 처리, 보증과 수리 서비스, 판매원의 교육, 재고 계획과 통제, 포장과 상표 부착, 가격 할인, 보험 기념품이나 고정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어때요? 공급업자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은 가중치를 평가하는 게 이제 가중치를 둬서 어떤 각 평가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별 중요도를 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단일 기준 평가라는 것은 소매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일 기준에 따라서 공급치를 평가하는 거다. 그다음 넘기시면은 최소 기준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유한 방법으로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26강에서는요.
좀 끊어갈게요. 26강에서는 공급업자의 매입 현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